네, 이번 시간에는 85회 전산회계 1급 85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수험번호, 문제 유형, 감독관, 학용번호 이렇게 있고요. 1번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집합 손익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익계정의 잔액을 손익계정의 대변에 대체한다. 수익계정, 수익은 원래 대변이죠. 대변 맞습니다. 2번 비용계정 잔액은 차변, 비용은 원래 차변이니까 맞죠. 3번 수익과 비용계정은 잔액을 손익계정에 대체한 후에는 잔액이 0원이 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산부채 자본은 잔액이 있고 잔액을 차기로 이월을 하고 그랬죠. 근데 수익 비용은 잔액이 없어요. 왜? 수익이 나면 수익이 있는 그대로 나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보통 예금이나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비용이 마찬가지로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비용은 돈이 나간 거죠. 나간 거. 그러니까 뭐 나갔다든지 보통 예금이 줄었다든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니까 이월이 되는데 수익 비용은 이월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잔액이 0원, 이월 되는 것도 없죠. 맞습니다. 4번 손익계정의 잔액은 단기순이익 계정에 대체한다. 손익계정의 잔액을 단기순이익 또는 단기순손익 계정에 대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잔액 자체가 손익이 되는 거예요. 잔액 자체가 없죠. 그래서 수익 빼기 비용, 수익이 더 많다. 순수익, 손실이 더 많다. 비용이 더 많다. 그럼 당연히 순손실 그렇게 되는 거지. 대체하는 그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4번이고 집합 손익 계정에 대해서 출제가 됐는데 뭐 자주 출제되는 것도 아니고 실무에서 쓰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틀렸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넘어갑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강조 재분류 맞습니다. 2번 단기 매도 증권, 매도 강조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 가치로 평가한다. 원칙적으로 다 공정 가치로 평가하는 건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 가치로 평가하지 않아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강조 공정 가치로 평가하죠. 3번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강조 증권의 미실현 보유이익은 단기 순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수익 항목으로 처리하는데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자본 항목으로 가죠. 그래서 틀렸고요. 여기 틀렸고 4번 만기가 확정된 채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는 이거는 만기 보유증권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기초 재고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매출 총익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방법은 바로 선순출법이죠. 물가 상승이다. 그렇다면 매출 총익 이익하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는 항상 같이 가죠. 기말 재고와 이익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게 선순출법. 매출원가는 또 거꾸로죠. 매출원가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거는 후입선출법. 그리고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거꾸로. 오케이. 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보죠. 기초상품 재고기 있고 기말상품 재고가 있고 기말 기초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자를 크게 그리면 되는 거죠. 상품 계정입니다.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에 기초상품 재고에 50만 원. 기말은 대변이죠. 기말 상품 재고액이 40만 원. 다음에 매입액에 관련된 설명이 있습니다. 매입시 운반비이고 총매입액. 매입시 운반비는 플러스 해주는 거죠. 기초상품이 아니고 운반비는 매입시 운반비는 매입액에 더해준다. 왜?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매입 할인액은 빼주는 거죠. 매입 환출 애누리도 빼준다. 할인, 환출 애누리 이런 건 다 빼주고. 그렇다면 150만 원에서 운반비 10만 원 더해주고 빼주는 게 10만원, 10만원, 합하면 20만원 빼주는 거죠. 빼기 10만원, 또 빼기 10만원. 이렇게 하면 140만원이 매입액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매입액이 140만원. 차변합계가 190만원이 되네요. 그럼 대변합계도 190만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죠. 190만원 빼기 40만원 하면 150만원. 이렇게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몇 개인가?
일단 권자 같은 게 들어가면 무형자산인 것 같아요. 기계장치 토지는 아니죠. 이건 유형자산입니다. 권자, 저작권도 권자 들어가면 개발비, 비자가 들어간다고 비용이 아니죠. 개발비는 무형자산 맞습니다. 광학권도 권자 들어가니까 맞고. 하나, 둘, 셋, 네 개. 답이 2번이네요. 6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잉여금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각 계정은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 자본잉여금 그러면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그 계정 과목이 있죠. 이게 감자 차이가 맞네요. 다음에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의 일종입니다. 법정 적립금의 일종이죠. 아니고요. 사업확장 적립금도 이익잉여금 쪽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하면서 돈을 더 받았다. 이익이 되는 것 같네. 맞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네. 맞네요. 감자 차손, 손자, 손실이니까 이건 자본조정입니다. 손실 역시 자본조정이죠. 할인해서 발행한다. 뭔가 손해봤다. 자본조정입니다. 그래서 30, 30, 50 하면 답한 110만 원. 답이 3번입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적절히 반영한다면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다음 사항이 반영되기 전 당기순이익은 70만 원. 그럼 70만 원에서 출발합니다. 반영해보죠. 선급보험료 10만 원을 과소계상했습니다. 선급보험료 과소계상. 선급보험료라면 선급비용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올해의 비용이 아니라 비용을 지출하긴 했는데 올해의 비용이 아니라 내년의 비용인데 이거를 반영 안 했다는 거예요. 올해의 비용인 줄 알고 빼줬는데 10만 원 안 빼줘야 된다. 그럼 거꾸로 더해줘야 되는 거죠. 10만 원. 그렇죠? 안 빼줘야 되는데 비용으로 반영해서 이익에서 빼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수 임대료를 과대 계상했다. 미리 받은 임대료인데 이거를 임대료 수익이죠. 수익. 건물주로서 받은 임대료 수익을 너무 많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선수 임대료 그냥 수익을 과대 계상한 게 아니라 선수 임대료를 과대 계상했어요. 선수 임대료는 일종의 선수 수익 부채입니다. 부채를 너무 많이 계상했네. 수익을 선수 수익 그냥 올해의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올해의 수익으로 인식 안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올해 수익으로 인식해 줘야 되겠네. 너무 과대 계상했네. 그러면 플러스 10만 원. 선수 수익을 너무 많이 계산했으니까 내년의 수익으로 많이 계산한 겁니다. 올해의 수익인데. 그래서 올해의 수익으로 더해주는 거죠. 미수이자를 너무 많이 계산했다. 미수이자. 미수수익, 이것도 미수수익입니다. 미수. 앞에는 선수수익이었고, 이건 미수수익이 자산입니다. 자산은 너무 많이 계산했다. 수익은 수익인데, 이자를 받았나 봐요. 이자를 받았는데, 미수이자를 아직 받지 못한 거. 받긴 받았는데 아직 받지 못한 거. 미수이자, 올해 이자인데 받지 못했다. 이거를 너무 많이 계산했어요. 이자 수익을 너무 많이 계산했다는 얘기가 같습니다. 그럼 빼줘야 되겠죠. 빼기 10만 원. 그렇다면 다 계산하면 80만 원이 되겠네요. 80만 원. 답이 3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1년에 6번 시험 치면 한 2-3번 나오는 문제인데요. 천천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빠르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논리적으로 이익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천천히 생각하셔서 뭔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앞에 결산 파트에 가서 찾아보고 천천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빨리 풀어야지. 빨리 하고 넘겨야지 하시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많이 헷갈리십니다. 8번 가겠습니다. 외상매출금 기말잔액 3천만 원에 대하여 1%의 대손중단금을 설정하려 한다. 기초 대손중단금이 20만 원이 있었으며 단기 중 15만 원을 대손 처리했다. 보통조에 의해 기말 대손중단금 설정 분기를 올바른 것은 기초의 대손중단금이 20만 원이 있었는데 단기 중 15만 원을 대손 처리했으면 남아있는 잔액은 5만 원만 남아있습니다. 일단 5만 원의 중단금이 기록이 돼 있고요. 3천만 원 중에 1%의 대손 중단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천만 원 곱하기 1%라면 30만 원이죠. 30만 원이 필요한데 5만 원이 이미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25만 원만 추가로 인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금액은 25만 원.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중단금 25만 원. 답이 2번입니다.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료원가는 기초 재료 재고액과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합계해서 기말 재료 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일단 문장 맞아요. 이건 뭐 공식적으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T자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재료 자산이니까 기초 차변에 있고 기말이 일단 대변이고 매입액 증가가 자산이니까 자산 증가 매입 차변에 옵니다. 합계 금액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원재료 사용해버리면 감소하니까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그래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일치합니다. 문장을 보면 기초 원재료 재고액과 매입액, 기초와 매입액 이걸 합계해서 기말 원재료를 차감하면 재료원가, 사용한 재료원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문장으로 써놓은 이 T자 총계산 원장을 문장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번 단기 총제조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합한 맞죠? 단기 총제조원가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간접 다 합한 거 맞습니다. 3번 직접 노무원가는 제조간접비 합계액을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 합계액을 그렇죠.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 합한 거 맞습니다. 4번 판매활동 이외의 제조활동과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원가라 한다. 관리활동, 제조활동은 제조원가예요. 비제조원가는 판매활동하고 관리활동을 합해서 비제조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습니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조부문 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를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하지 않고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부할 경우 수선 부분에서 절삭 부분으로 배부될 제조간접비 수선 부분에서 절삭 부분으로 배부될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직접 배부법입니다. 보조 부분 배부하지 않고 제조 부분에만 직접 배부법. 그래서 수선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배부할 때 조립 부분에는 30%, 절삭 부분 20%, 포장 부분 50%인데 50%는 무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30%, 20% 합하면 50%죠. 50% 중에 절삭 부분 20%를 얼마인가입니다. 수선 부분은 원가가 8만 원입니다. 전체 8만 원인데 이거 8만 원인데 이거를 3대 2로 배분하는 겁니다. 3대 2. 그러면 8만 원 곱하기 전체 50% 중에 절삭 부분 20%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8만 원 나누기 50% 분의 20. 그럼 8만 원 나누기 0.50%는 0.5니까 0.5분의 0.2 하면 됩니다. 그냥 5분의 2 해도 돼요. 8만 원 나누기 5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죠. 나누기 2 곱하기 8만 원 나누기 5 곱하기 2 하면 32,000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시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 예정 배부의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일단 예정 배부하니까 배부율은 예정 배부율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찍어도 1번과 3번 중에 찍어야 되고요. 배부 기준 발생하는 거는 실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죠. 배부율은 예정 배부율, 배부 기준은 실제 발생에 사용한다는 거.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상 공손은 원가에 포함된다. 맞죠? 정상적인 거니까 원가 맞습니다. 다음에 2번 공손품은 일정 수준에 미달한 불합격 맞죠? 일정 검사 시점에서 검사해가지고 어떤 기준에 미달한다. 공손품이라고 하죠. 3번 작은 폐물하고 공손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작은 폐물은 뭐 아예 폐물이에요. 공손품은 일정 수준에 미달할 뿐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작은 폐물은 아예 못 쓰는 거.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4번 비정상 공소는 영업의 비용 맞죠? 넘어갑니다. 13번입니다. 다음의 항목 중 부가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공제 가능 1번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다. 그리고 재화의 수입도 당연히 공제 가능합니다. 1번이 바로 답이네요. 2번 접대비는 불공제 3번 면세사업 면세, 토지 이런 거 관련된 거는 매입세 불공제죠. 4번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또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이 1번.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일반 가세자의 부가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총 매출액은 1,000만 원이고요.
판매 장려금 50만 원 있는데 뭐 대장하, 대손금, 장려금, 하자보증금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지 말자. 그러니까 판매 장려금 그대로 둡니다. 손대면 안 돼요. 애누리는 빼주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빼기 200만 원 하면 800만 원이고 800만 원에서 매출 세액을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 하면 80만 원이 되는 거죠. 답이 2번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부가세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그렇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담세자고 납세 의무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그렇죠. 사업자가 납부는 하는데 소비자한테 받아서 납부하는 거니까. 그렇죠. 2번 각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 인간적인 걸 고려하지 않죠.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10%. 그래서 물세입니다. 3번 우리나라의 부가세법은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우리나라의 부가세법은 소비주가세원칙. 그렇죠. 거의 모든 나라들이 소비주가세원칙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3번. 까지 하고 실무 보겠습니다.